유영의 잠 못 드는 밤 34번째 일기장. 가장 황량한 날이란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날이다. 너무 미래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오늘의 행복을 잊는 것 같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사회에서 오는 괴로움, 타인이 주는 괴로움은 어쩔 수 없지만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 되지는 않기를.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기괴한 설정으로 계속해서 뒷이야기가 궁금하게 만드는 소설이며 사실 읽고 나면 씁쓸한 마음과 많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인간일 때와 변하고 나서의 모습 모두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과 그저 노동자로서의 삶이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기괴한 설정과 다르게 정말 현실 사회의 반영이 너무 잘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었을 때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침대에서 무시무시한 해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머리를 조금 들어보니 아치 모양의 단단한 각질로 칸이 나뉜 불룩한 갈색 배와 그 위로 거의 미끄러져 떨어질 듯이 가까스로 걸려있는 이불이 보였다. 몸뚱이에 비해 비참할 정도로 가는 수많은 다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눈앞에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는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자신의 방치고는 조금 작지만 제대로 된 방이 평온하게 4개의 낯익은 벽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탁자에는 직물 견본이 널려 있었다. 그러니까 잠자는 출장 영업 사원이었다. 탁자 위에는 얼마 전 화보 잡지에 잘라내어 예쁘게 금색 액자를 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에는 모피 모자와 모피 목도리를 한 여자가 똑바로 앉아서
팔꿈치까지 양팔을 넣은 검은색의 두툼한 털토시를 보는 이를 향해 들고 있었다. 그레고르의 시선은 곧 창을 향했다. 흐린 날씨는 그를 침울하게 만들었다. 양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다. 잠을 좀 더 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잊는 게 어떨까?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힘을 주어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보았지만 매번 등을 댄 자세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아마 수백 번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는 버둥거리는 다리를 보지 않으려고 두 눈을 감았고 옆구리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운 그러나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비로소 그 일을 그만두었다. 아,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난 정말 힘든 직업을 택했구나. 허구한 날 출장 여행에 업무상 스트레스는 사무실에서 싫지 않은 일보다 더한 데다 여행으로 인한 괴로움까지 열차 연결편 걱정에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에 항상 변하고 오래 지속되지도 절대로 따뜻해지지 않는 인간관계 몽땅 다 지옥에나 가버려. 그는 배 위쪽에 약간 가려운 게 느껴졌다. 등을 대고 몸뚱이를 천천히 침대 기둥 가까이로 밀어서 머리를 조금 더 쉽게 들 수 있었다. 그리고 가려운 부분을 볼 수 있었다. 그곳은 수많은 작은 점들이 하얗게 뒤덮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다리 하나로 그 자리를 건드려 보았지만 곧 움츠리고 말았는데 발이 닿자마자 소름이 오싹 끼쳐왔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왔다. 일찍 일어나는 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니까. 사람은 필요한 만큼 수면을 취해야 해. 다른 영업사원들은 마치 하렘의 여인들처럼 사는데 내가 주문받은 것을 정리하려고 오전 중에 숙소로 돌아가면 다른 영업사원들은 그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했다간 그 자리에서 사장에게 쫓겨날걸. 하기야, 그게 나한테 나쁘기만 할지 누가 알아. 내가 부모님 때문에 참지만 않았더라면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었을 테고 사장 앞에서 내 마음속 깊은 생각을 말했을 텐데 아마도 사장은 책상에서 쓰러질 테지. 책상에 걸터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직원에게 말하는 기이한 태도라니. 게다가 잘 들리지 않는 사장 때문에 직원은 바싹 다가서야 하니 말이야. 자, 완전히 그 희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야. 아직 5, 6년은 걸리겠지만
부모님이 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꼭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커다란 획을 긋게 되는 거야. 우선은 일어나야만 해. 내 기차는 5시에 떠나니까. 그는 서랍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시계를 건너다 보았다. 하느님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벌써 6시 반이었고 시계 바늘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니, 30분을 넘어서서 45분에 다가가고 있었다. 알람이 울리지 않은 걸까? 침대에서도 알람이 4시에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 것이 보였고 알람이 울렸음이 분명했다. 그런데 가구를 뒤흔드는 자명종 소리에도 그냥 잠을 자는 게 가능할까? 물론 평온하게 잠을 자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깊이 잠이 들었다.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다음 기차는 7시에 떠난다. 그 기차를 타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샘플도 아직 가방에 싸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다지 몸이 개운하지도 않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기차를 가까스로 탄다 하더라도 사장의 불벼락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완이 5시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그 기차를 놓쳤다는 소식을 벌써 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완은 사장의 피조물로 줏대도 없고 이해심도 없다. 병가를 내면 어떻게 될까? 그건 꽤나 곤란하고 의심스러울 것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 사장은 의료보험 소속의사와 함께 와서는 게으른 아들 때문에 부모님에게 비난을 해댈 테고 모든 항변은 의사의 말을 근거로 잘라버릴 것이다. 사장에게는 몸은 건강하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장의 말이 정말 틀렸을까? 그레고르는 실제로 오랜 수면 뒤에 정말 불필요한 노곤함만 빼고는 몸이 가뿐한 느낌이었고 심지어는 강한 허기마저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을 재빨리 생각하면서도 침대를 떠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계는 막 6시 45분을 가리켰다. 그때 침대 머리맡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나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조용한 목소리다. 그레고르는 대답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전의 목소리는 간데없고 아래로부터 억누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삐 소리가 섞여들어 처음에 분명하던 말이 곧 그 울림이 깨지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레고르는 자세히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할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그쳤다. 네네, 고마워요 어머니. 지금 일어나요. 나무 문 때문에 밖에서는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한 것은 아마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어머니가 이 말에 안도하고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짧은 대화로 그레고르가 예상과 달리 아직 집에 있다는 사실을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벌써 아버지가 약하게 주먹으로 옆문을 두드렸다. 그레고르, 아버지가 불렀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다시 한번 저음으로 그레고르 라고 경고를 했다. 다른 쪽 옆문에서는 여동생이 나지막이 탄식했다. 그레고르, 몸이 안 좋아? 필요한 거라도 있어?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 조심스레 발음에 신경을 쓰며 말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길게 여유를 두고 자신의 목소리가 눈에 띄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대답했다. 준비 다 했어. 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하러 돌아갔지만 여동생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레고르 오빠, 문 좀 열어봐. 부탁이야. 그러나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이 조금도 없었고 출장 여행으로 인해 생긴 조심성, 즉 집에서도 밤에 모든 문을 잠그는 자신의 조심성이 뿌듯했다. 먼저 그는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우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려 했다.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어떠한 현명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도 잘못 누워 잔 탓인지 이미 여러 차례 침대에서 가벼운 통증을 느꼈다는 것과 일어날 때는 그것이 순전히 자신의 상상이었다는 것이 기억났고 오늘 자신의 상상이 어떻게 점차 사라질지 궁금했다. 목소리의 변화는 다름 아닌 영업사원의 직업병, 심한 감기를 알리는 징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불을 차버리는 것은 간단했다. 조금 배를 부풀렸을 뿐인데 이불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은 힘들었다. 특히 그는 엄청나게 넓었기 때문이었다.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팔과 손을 써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 대신 그에게는 수많은 작은 발들이 있었고, 이 발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동작을 하는 데다 통제를 할 수도 없었다. 발 하나를 구부리려 하자 첫 번째 발이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동안 다른 모든 발들은 마치 풀려난 듯 심히 고통스럽게 흥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런 소용없이 침대에 누워만 있지 말자. 그레고르가 되뇌었다. 처음에는 하반신을 사용하여 침대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움직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 아무튼 자신도 그 부분은 아직 보지 못했고 제대로 상상을 해볼 수도 없었다. 모든 게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거의 화가 나서 온 힘을 모아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몸을 밀었을 때 방향을 잘못 잡아 침대 기둥 아랫부분에 심하게 부딪혀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몸 중에서 아랫부분이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상체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돌렸다. 이것은 쉽게 성공했고 그 넓이나 무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몸 전체가 천천히 머리가 도는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마침내 머리가 침대 밖 허공에 뜨게 되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몸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면 순전히 기적이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침대에 그대로 있어야겠다. 그는 다시 끙끙거리면서 애를 쓴 끝에 아까처럼 누웠고 또다시 수많은 발들이 더 심하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런 무질서 상태를 진정시키고 질서를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침대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며 침대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가만히 생각해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간간히 상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때 그의 두 눈은 가능한 한 예리하게 창문을 향했지만 좁은 도로 건너편까지 뒤덮여버린 아침 안개로부터 그다지 확신이나 기운을 얻을 수 없었다. 벌써 7시네. 다시 자명종이 울릴 때 그는 말했다.
벌써 7시인데 아직도 저렇게 안개가 끼어 있다니. 그리고 잠시 가만히 누워서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다. 완전히 조용해지면 당연한 현실로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그리고는 말했다. 7시 45분을 알리기 전에 나는 무조건 침대에서 나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누군가 와서는 나에 대해 물어보겠지. 사무실은 7시 전에 열 테니까. 그는 몸 전체를 세로로 골고루 흔들어대면서 침대를 벗어나는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침대에서 떨어지면 머리는 고추 세우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머리를 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등은 딱딱해 보였다. 떨어지더라도 카펫 위라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가 만들어낼 큰 소리. 그래서 문 뒤에 있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거나 걱정을 끼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감수해야만 했다. 새로운 방법은 힘들기보다는 일종의 놀이였는데, 그는 등을 대고 계속 온몸을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되었다. 이미 반쯤 침대 밖으로 몸을 일으켰을 때 그레고르는 누군가 자신을 도와준다면 모든 게 얼마나 간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힘센 2명, 아버지와 하녀를 떠올렸다. 이 2사람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들은 둥글게 굽은 그의 등 아래로 2팔을 밀어넣어 그대로 침대에서 끌어내 짐을 들고 몸을 굽혀 바닥에서 제발 발들이 제 할 일을 해서 몸을 흔드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기만 하면 된다. 이제 잠긴 문들에 개의치 않고 정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걸까? 이 모든 어려움에도 이런 생각으로 그는 웃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조금 더 세게 몸을 흔들면 거의 균형을 잃을 지경이었고,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만 했다. 5분만 있으면 8시이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문에 벨이 울렸다. 회사에서 누가 온 모양이군. 그는 혼잣말을 하고 몸이 거의 굳어버렸다. 반면 그의 발들은 더욱더 바쁘게 춤을 추고 있었다. 한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문을 열어주지 않나 보다. 터무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서 그레고르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
당연하게 하녀가 단호한 걸음걸이로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마디 인사말에서 이미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지배인이었다. 그레고르는 왜 자그마한 실수도 엄청난 의심을 받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죄를 받았단 말인가. 모든 직원은 무조건 논팽이라는 말인가. 직원들 중에는 비록 아침 몇 시간을 업무에 쓰진 않았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바보가 되어 침대를 떠나지도 못하는 충직하고 헌신적인 사람은 없단 말인가. 견습생을 보내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정말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 대체 묻는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렇게 지배인이 직접 와서는 죄도 없는 가족들에게 현명한 지배인만이 이 의심스러운 일을 조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인가? 올바른 결정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흥분한 나머지 그레고르는 온 힘을 다해 몸을 흔들어 침대를 벗어났다. 큰 소리가 났지만 요란하지는 않았다. 카펫이 떨어지는 충격을 약화시켰고 그레고르가 생각한 것보다는 등에 탄력이 있어서 둔탁한 울림은 크게 주의를 끌지 않았다. 단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아픈 데다 화가 나서 머리를 돌려 카펫에 비벼댔다. 저 안에 뭔가 떨어졌나 봅니다. 지배인이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지배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다. 하여간 그럴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에 대충 대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옆방의 대리인은 단호하게 몇 걸음을 걸으며 에나멜 부츠에서 소리를 냈다. 오른쪽 옆방에서는 여동생이 오빠에게 설명을 하려고 속삭였다. 그레고르, 지배인님이 오셨어. 나도 알아. 여동생이 들릴 정도로 그레고르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감히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는 못했다. 그레고르, 이제는 왼쪽 옆방의 아버지가 말했다. 지배인님이 오셔서 네가 새벽 기차로 출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시는구나.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문을 열어보아라. 방안이 지저분한 것 정도는 이해하실 게다. 안녕하시오, 잠자씨. 그 사이로 지배인이 다정하게 말을 했다. 몸이 좋지 않은가 봐요. 어머니가 대리인에게 말을 했다.
여전히 문가에서 아버지는 말을 했다. 저희가 아픈가 봅니다. 믿어주십시오, 지배인님. 아니면 어떻게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치겠습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저녁에도 도통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저는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번에는 시내에 머문 지 일주일이나 되었지만 매일 저녁 집에만 있었답니다. 그레고르는 우리와 탁자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열차 시간표를 들여다본답니다. 실톱으로 작업에 몰두하는 건 저 아이의 기분 전환거리죠. 예를 들자면 이틀이나 사흘 저녁에 작은 액자 하나를 만든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면 놀라실 겁니다. 저 방 안에 걸려 있어요.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여하간 지배인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전 좋습니다. 우리는 그레고르가 문을 열게 할 수 없거든요. 그 아이는 너무나 고집이 세답니다. 그리고 분명 몸이 좋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요. 금방 나갑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조심성 있게 말을 했지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하지 않았다. 부인, 달리 생각을 할 수 없군요. 지배인이 말했다. 별 심각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몸이 조금 안 좋은 것쯤은 업무를 고려해서 흔히 그냥 넘어가야 한답니다. 지배인님이 방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조바심이 난 아버지가 물었고 다시 방문을 두들겼다. 안 됩니다. 그레고르가 대답했다. 왼쪽 방에서는 당혹스러운 정적이 흘렀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여동생이 훌쩍이기 시작했다. 여동생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은 걸까? 동생은 이제 막 일어났을 테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왜 우는 거지? 내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방으로 들이지 않아서 내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면 사장이 오래된 요구사항으로 부모님을 다시 못 살게 굴까봐서? 그건 우선은 불필요한 걱정이다. 아직 그레고르는 여기에 있고 조금도 가족들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카페 뒤에 누워있지만 내 상황을 안다면 누구도 지배인을 방으로 들이라고 자신에게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소한 무례함 때문에
그레고르가 당장 해고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 적당한 핑계를 찾아낼 수 있을 터였다. 그레고르는 눈물과 설득으로 자신을 방해하느니 지금 자신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불확실함이었다. 잠자씨, 이제 지배인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방 안에 들어앉아서 네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면서 부모님께 불필요한 무거운 걱정을 끼쳐드리고 이건 곁들여 하는 말인데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직무를 저버리고 있군요. 여기 당신 부모님과 사장님의 이름으로 당장 분명한 설명을 해주기를 진지하게 요구합니다. 난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조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당신은 갑자기 이상한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는군요. 하긴 아침에 사장님이 당신의 직무 태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언지를 주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 전 당신에게 맡긴 수금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난 그런 설명은 맞지 않을 거라고 맹세할 뻔했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보니 당신을 조금이라도 변호할 기분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리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 모든 것들을 둘만 있을 때 말할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이곳에서 내 시간을 허비하게 하니 당신 부모님들도 그것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군요. 최근 당신의 업무 성과는 매우 불만족스러워요. 물론 특별히 영업을 할 만한 계절은 아니긴 하지만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영업을 하지 못할 계절도 없어요. 잠자씨, 그런 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고 흥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잊어버렸다. 곧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약간 몸이 좋지 않고 어지럼증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몸이 좋아졌어요. 지금 침대에서 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군요. 그렇지만 벌써 몸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제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건 부모님들이 압니다. 아니, 저녁만 해도 어느 정도 조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그런 걸 보았어야 했는데 사무실에 왜 알리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다들 집에서 쉬지 않고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지배인님, 제 부모님은 그냥 두세요. 지금 제게 하신 모든 비난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당신은 제가 보낸 최근 보고서를 읽지 않으셨나 봅니다. 게다가 8시 기차로 출장을 떠날 겁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힘이 나는군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지배인님. 제가 직접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선처를 하셔서 그렇게 전해주시고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 말을 성급하게 내뱉으면서 그레고르는 침대에서 이미 연습한 결과 때문인지 쉽게 서랍장으로 다가가서 거기에 기대어 몸을 세울 수 있었다. 그는 정말 문을 열려고 했고 모습을 드러내고 지배인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무슨 말을 할지 무척이나 알고 싶었다. 그들이 놀란다면 그레고르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으며 안심할 수 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인다면 그도 흥분할 이유가 없으며 서두르면 8시에는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다. 처음에 그는 몇 번이나 매끈한 서랍장에서 미끄러졌지만 마침내 마지막으로 몸을 젖혀서 꼿꼿이 서게 되었다. 하체 부분에 타는 듯한 통증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제 가까이에 있는 의자 등받이를 향해 몸을 던졌고 의자의 가장자리를 작은 발로 붙잡았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숨을 죽였다. 그때 지배인의 말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라도 이해하셨나요? 라고 지배인이 부모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설마요. 라고 울면서 어머니가 말했다. 정말 아픈가 봅니다. 우리는 저 아이를 괴롭히고 있고요. 그레테. 어머니는 소리쳤다. 어머니. 다른 쪽에서 여동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의사 선생님께 가봐야겠다. 그레고르가 아파. 어서 의사를. 지금 그레고르가 하는 말 들었니? 어머니가 소리치는 것과는 달리 그건 짐승의 소리였어요. 라고 지배인이 눈에 띄게 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안아, 안아. 아버지가 현관방을 통해 부엌 쪽으로 손뼉을 치면서 소리쳤다. 어서 열쇠장이를 데려와. 그리고 곧 2명의 여자가 치마를 사그락거리며 거실을 통해 달려갔다. 아니, 여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옷을 입었지? 그리고 곧 현관문이 획 열렸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다시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 큰 불행이 일어난 집에서 그러듯이 현관문을 열어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훨씬 더 평온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레고르에게는 귀에 익숙해진 탓인지 충분히 아까보다는 더 분명하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사람들은 그레고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믿고 있고 그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취한 조치를 통해 보여준 신뢰와 확실성은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다시 인간 사회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의사건 열쇠장이건 구분 없이 두 사람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해내기를 기대했다. 그는 다가오는 결정적인 대화에서 가능하면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면서 기침을 조금 했다. 아마도 이런 소리도 사람의 기침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을지도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그새 옆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마도 부모님과 지배인은 함께 탁자에 둘러 앉아서 속삭이거나 다들 문에 기대서서 귀를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문 쪽으로 천천히 의자를 밀고 가서 그곳에 의자를 놓고 문을 향해 몸을 던져 거기에 기대어 똑바로 섰다. 둥근 발의 끝부분에는 약간 끈적거리는 물질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힘든 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입으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돌리는 일을 시작했다.